2025년 기준 연평균 등록금은 서울대학교의 8분의 1 수준이지만 재학생은 5배나 더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작지만 큰 대학이라는 수식어가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학교가 있을까요? 저는 사회를 맡은 뉴스핌 사회부 송주원 기자이고요. 여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성환 총장님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숫자 얘기로 시작을 한 것 같아서 민망한데요. 사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면은 이 저렴한 등록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도 그 정보쯤은 알고 계시는데요. 이 이름은 익숙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대에 대해 좀 개괄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졸업생이 한 8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거쳐간 사람들을 따지게 되면 한 300만 명이 넘으니까 사실은 이 우리 주변에 이 방송대와 관련된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방송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한마디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격 대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 대학 한 18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원격 대학 중에 국립인 것은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격 대학으로서는 1971년도에 영국에 OU가 생겼고 1년 뒤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생겼습니다. 물론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긴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부설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부설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국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서울대학교로부터 독립해서 나온 거는 1981년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서울대학교 부설이긴 하지만 이 국립으로 출발한 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적으로 무엇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72년 개교 당시를 보게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한 25%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 진학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5%가 채 안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국가적으로 발전하고 하려면은 이 고등교육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등교육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과제를 실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부설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만들게 되었는데, 고등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원격 교육 방식, 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송과 통신을 이용한 일종의 초창기의 원격 교육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입학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대학에 진학하려면은 예비고사를 보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입학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가지면은 누구나 여기에 지원해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예비고사를 보지 않고 대학에 진학해서 고등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방송통신대학교가 등록금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등록금이 이제 여느 대학과 비슷하다거나 오히려 비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등교육의 혜택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등록금도 대단히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대학교의 등록금, 국립인 서울대학교와 비교를 해봐도 한 25% 4분의 1 정도 되고 사립대학교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10% 이하의 등록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등교육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학과도 사실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과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정학과라든지 농학과라든지 경영학과, 그다음에 행정학과, 초등교육과 이 5개 학과로 출발을 했는데 원격 교육 방식이니까 사실 인원을 대폭 늘릴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입학 정원이 한 3,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학과로 출발을 하면서도 이 정원을 12,000명, 그러니까 보통 대학의 4배의 정원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2년에 출발을 하고 81년도에 이제 5년제 정규 학사 과정으로 거쳐서 9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4년제 정규 일반 대학과 똑같은 학사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85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을 하고 제일 처음에 5개 학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24개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프라임 칼리지에는 2개 학부에 5개 전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도 19개 과정이 있는 그런 큰 규모의 대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구체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편인가?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1인당 GDP도 많이 늘었고 또 화폐 가치도 많이 변했는데 만약 등록금이 여전히 많이 저렴한 수준이라면 지금도 이 저렴한 등록금이 방송대의 장점으로 건재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등록금 제일 처음에 출발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저렴하게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조라고 할까, 그 출발 때의 취지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송대가 등록금이 저렴하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저렴한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지금도 물론 조금 계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한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것이 방송대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또한 장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손쉽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교육복지니 학습복지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저렴한 등록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고등교육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지 않느냐. 국가적으로 보면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기를 10개 이상 학기를 방송대에서 다니면서 이 학위를 가지는 그런 분들도 생겨날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총장님께서 네.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고등교육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대학을 가는 비율이 20%대였지만 지금은 거의 100%에 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대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줄어든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송대의 역할이나 존재 가치는 좀 개교 당시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의 여건이 되었죠. 대학들도 많이 생겼고 개교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교 정원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었고 그것이 등원을 시키는 것 자체를 교육부 국가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학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거의 원하는 그리고 학령 인구도 많이 줄었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확산이라고 하는 애초의 취지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런 이 고등교육 확산이라고 하는 또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방송대의 1학년 신입생보다 이 편입생이 늘어난 것이 한 15년 가까이 됐어요. 이게 편입생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신입생이 여전히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만 개교 당시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고등교육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있고, 그렇지만은 이 편입생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두 번째 교육, 대학 교육, 두 번째, 세 번째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평생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가만 보면은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3분의 2가 재취업을 위한 수요고, 3분의 1은 순수하게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싶어서 하는 대학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런 수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개교 당시에 고등교육을 확산하고자 했던 그러한 취지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평생교육 쪽의 수요가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대가 이 목표로 하고 하는 부분은 이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을 위한 그런 교육도 한번 담당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순수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수요도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순수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통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인문학 쪽이고, 재취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요즘 얘기하는 AI 첨단 분야 쪽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대에는 이러한 AI 관련되는 첨단 분야,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 이 학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통적인 학문 인문학 분야도 여전히 있는데, 이 두 부분을 같은 비중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비중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냐 하면은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가 굉장히 과하게 표현을 하면은 좀 쇠락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서울의 베이저 사립대학 에서도 철학과가 없어졌다는, 예전에는 국문과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설립하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문과가 없어진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런 전통적인 인문학 분야가 상당히 쇠퇴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래도 방송대는 이러한 인문학, 전통적인 인문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수요를 진짜 재취업의 목적이 아닌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 첨단 분야 같은 경우에도 확대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런 수요에도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AI랑 인문학의 비중을 반반씩 하신다니, 제가 개인적으로 순수문학 전공자인데 정말 감명 깊은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이 AI가 사실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실상 모든 대학들이 지금 AI 관련 전공이나 AI 인재 도입을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원격 대학에 있어서 AI란 무엇일까요? 사실 요번에 그 국정과제로 보면은 이 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AI 이제 100만 양성, 그 다음에 AI 분야에 100조 투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AI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영역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AI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프라임 칼리지에 AI 전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방송대에 진학해서 AI를 전공하고 전공자로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들, 학생들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또 하나는 뭐냐면 방송대가 좀 다른 대학과 좀 다른 면이 뭐냐 하면은, 사실 요즘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격차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첨단화가 되게 되면은 여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소외가 되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문맹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뒤처지지 않게, 적어도 문맹의 수준까지 가지 않게 끌어올리는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디지털 문맹의 단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거는 보통 일반 대학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한꺼번에 교육을 해서 최소한의 역량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I 기본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서 AI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고 기존에 뭐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 세대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에 어느 정도는 적응할 수 있게 기본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원격 교육 방식 을 통해서 대규모로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13개 지역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은 전국에 있는 13개 지역대학을 통해서 오프라인 실습도 가능히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방송대에 그런 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국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대학과 다른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격 대학에 있어서 AI에 대해 여쭤봤는데 사실 AI 시대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교육의 역할이 아마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아니실까 해요.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저희 이 방송대가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AI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영향이 커서 이 교육 현장에도 사실 이 AI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방송대가 제일 처음 출발을 할 때는 진짜 이 라디오 뭐 그다음에 통신 뭐 우편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원시적인 이제 원격 교육 방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을 거쳐서 인터넷을 거쳐서 지금 모바일 환경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흔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AI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AI가 어떻게 보면 도입된 원격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학교로서는 대단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AI가 이 원격 교육 시스템에 도입이 되게 되면은 교육적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원격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제 저희 방송통신대학교에 보면은 재학생이 9만 명인데 이게 조금 약점이라고 할까 부족한 점이라고 할까 이게 뭐냐 하면은 개별 지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방송을 듣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성적을 취득하고 이러는데 교수로서는 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개별 지도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엄두를 낼 수가 없고 학생도 기말 시험까지 봐서 성적을 받아도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학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수학을 이제 이수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분석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미분은 잘하고 적분은 잘하는데 통계가 약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점 맞았으면 뭐 성적이 B다 이렇게만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I를 이렇게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약한지 이 개별 학습 분석이 가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개별 뭐 AI 튜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콘텐츠를 만드는 원격 교육 콘텐츠 만드는데도 뭐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방송대가 AI 시스템이 접목이 된 이러한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내부적으로 과제가 있고 이거를 지금 내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갖춰놓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앞으로 이제 방송대가 또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해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대학으로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교육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지난 50여 년 동안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원격 교육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그리고 그러한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선진국이 아닌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확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고등교육을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원격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원격 대학을 설립을 해서 고등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방송대에 와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유네스코 유니티윈이라고 해서 이제 저개발 국가들 뭐 그런 지원도 해왔고, 그 다음에 뭐 근래에는 이제 우간다의 마케레레 대학, 그 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의 뭐 세계경제 외교대학 뭐 이런 데서도 원격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리고 방송대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 AI 시스템까지 접목이 된 이런 원격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노하우를 전수를 해줄 수가 있고 훨씬 더 좋은 모델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립대로서의 뭐 공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국민 AI 기본 역량 교육, 이런 대규모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규모의 교육 이런 부분에서 방송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대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송대가 72년에 개교했으니까 사람 나이로 치면 지천명을 넘겼는데요. 100세가 됐을 때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많이 바라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대 재학생 수의 5배 이상이라고 수십만 명의 재학생들이 있어요. 좀 학생분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 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다른 대학 학생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방송대의 입학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방송대를 들어갈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방송대에 오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이 학생들이 방송대에 오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대학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다른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자기 성적에 맞추어서 또는 뭐 재수를 해서라도 뭐 자기가 목표하는 뭐 전공, 학과, 그다음에 학교 뭐 이런 걸 가는데 이 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은 누구나 지원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의 선택.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방송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해서 이 방송대를 선택해서 방송대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공부의 시작도 겸손함이고 공부의 끝도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내가 방송대에 가서 대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인식이 뭐냐면은 겸손합니다. 이게 공부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공부의 끝도 보면은 이것이 겸손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원래 국문과 교수였기 때문에 국문과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국문과 학생들이 국문과를 다닌다거나 국문과를 졸업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로 뭘 물어보느냐 하면은 맞춤법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국문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졸업한 학생들도 사실 맞춤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국문과 그 과목 중에 이제 맞춤법 관련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맞춤법을 잘 아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도 다 이제 동의를 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문과를 졸업한 학생하고 다른 과를 졸업한 학생들하고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국문과를 졸업한 학생은 자기가 맞춤법을 표기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공부의 출발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해보는 맞춤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맞춤법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맞춤법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자기가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사전도 찾아보게 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게도 되는데,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모르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공부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고 공부의 끝도 겸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박사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박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공부의 시작도 겸손함이고 끝도 겸손함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의 시작도 겸손, 끝도 겸손. 비단 방송대생이나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어휘가 총장님께서 쓰셨던 것이 학생들을 관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원격 대학이어서 우선 영상으로 캠퍼스에 오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총장님이신데 학생들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학생들에 대한 애착이 깊으신 것 같아요. 원격 대학이어서 그리고 방송대여서 아무래도 마주하게 되는 학생들, 또 겪게 되는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인상 깊었던 제자나 관련 경험이 있으실까요?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은 저는 우리 만난 학생 모두가 가슴에 담고 싶고 그다음에 참 인상 깊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학생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모두가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진 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대를 들어오는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10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방송대가 나이 많은 학생들이 많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20, 30대가 한 45% 가까이 돼요. 이 학생들도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대를 오는 겁니다. 다른 대학들도 갈 수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왜 방송대를 선택을 하느냐? 자기가 이 방송대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격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자기만의 계획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시간적인 면에서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이렇게 계획서를 짜고 설계도를 그려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들 감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물론 뭐 원격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못 만나는 학생들도 대단히 많죠. 그런데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이 있기도 하고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도 있기도 한데, 이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듣게 되면 다들 이제 기억하고 싶고 이런 감동적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고, 그야말로 이 인생 이 길을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2, 30년 정도 공부를 손 놨다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되니까 우리 기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녹슨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공부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앞장 보다가 뒷장 가면 앞장 내용 잊어버리고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 모습 자체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윗줄 읽고 아랫줄 가면 윗줄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이 순간이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 이런 공부 자체가 좋아서 공부하는 순간이 행복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그 자체가 저는 최고의 감동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방송대 학생들이 기억하고 싶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감동적인 면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총장님 모시고 방송대 역사부터 방송대가 나아갈 미래,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방송대 학생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총장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좌우명이라고 하죠. 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글귀, 마음에 항상 지니고 다니시는 글귀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좋은 글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조상들이나 중국의 성현들이나 뭐 좋은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일종의 사자성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인향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사람한테서 향기가 날 수 있으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 학위수여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총장의 임기를 마치는데 이 학위수여식 때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인향만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저한테서 향기가 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늘 하려고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서 향기가 난다면 이게 뭐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기하고는 조금 이제 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서 진짜 매력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향기가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건데 가장 큰 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표현하면 좀 더 품위 있게 하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향만리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덕이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쓰는데 말씀 원자에 덕덕자를 쓰는데 이게 말로써 덕을 쌓는 거죠. 이게 말로서 덕을 쌓을 수가 있다면은 그게 배운 사람으로서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일수록 말로서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선택, 어휘 선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남의 가슴에 좀 더 큰 상처를 낼 수 있는 표현을 쓸까 이런 그 노력들을 뭐 진짜 노력이라는 것이 참 저한데 그런 의도를 가진 표현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따뜻함을 주고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언행 그런 말을 함으로써 언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인향만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늘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뭐 자기 성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자기가 한 말 그다음에 자기가 한 말 속에 사용한 단어 이런 것들을 돌아다 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향기가 가득한 것 같은데요. 오늘 총장님 말씀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언덕으로 쌓은 높은 언덕이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